한국이 독도를 실어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건 단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우리 해상자위대가 진심을 내면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일본 방위성 해양안보국 부국장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도쿄 방위성 브리핑룸에서 한국을 비웃었죠. 플래시가 터졌고 전 세계의 언론이 그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해군 전력은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 감시 능력도 제한적이었죠. 첨단 레이더 기술 격차는 최소 15년이었습니다. 일본 방위 전문가였던 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독도 수호 능력은 취약하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3개월 후 일본 정부는 극비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엔 독도 주변 해역의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버렸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들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케시 나카무라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교토대학에서 국제안보를 전공했고 지난 32년간 해양방위를 분석해왔습니다. 제 경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15년은 일본 방위성 정책기획과에서 근무했습니다. 동아시아 해양안보 전략을 직접 수립하는 일이었죠. 그 후 17년은 일본 최고 싱크탱크인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일본 정부의 정책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회 외교안보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횟수만 27번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전문가들과 공동 연구도 여러 차례 진행했죠. 저는 제 분석을 믿었습니다. 32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경험이 제게는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해양방위 능력에 대해서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일본이 우위에 있다고 말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2025년 4월 15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도쿄 시부야의 제 연구소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죠. 사무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평범한 봄날 아침이었죠. 외무성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한국 측에 공식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대변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한국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해상방어 능력에서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을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 장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죠.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긴급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독도 방어 능력 재평가였죠.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데이터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함정수는 일본의 38%였습니다. 이지스함 보유 숫자도 일본이 압도적이었죠. 8대 대 세대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술력이었습니다. 일본의 해상 레이더 시스템은 300km 밖의 목표물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150km가 한계였죠. 정확히 절반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독도를 시로 지배하고 있지만 그건 일본이 아직 진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방어 시스템은 이류 수준입니다. 우리 기술 없이는 제대로 된 감시조차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명백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제 보고서는 일본 주요 언론에 인용되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제 분석을 일면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경제면에서 관련 기사를 실었죠. 기사 제목들이 비슷했습니다. 한국 독도 방어의 허점, 일본 기술력 앞에 무력한 한국, 독도 분쟁의 승자는 정해져 있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 보고서에 대한 문의였죠. 나카무라 선생님의 분석이 정확합니까? 물론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32년 경력이 보증하는 분석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방위성 내부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도쿄 이치가야의 방위성 본청 건물이었죠. 30명 정도의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진지한 표정이었죠. 프로젝터 스크린에 제 보고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독도 방어 시스템은 생각보다 취약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해군의 배치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독도 주변에 상시 배치된 한국 함정은 고작 두세 척입니다. 경비정 수준이죠. 이 정도로는 우리 해상자위대의 정찰 활동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한 간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레이더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구형입니다. 15년 전 기술 수준이죠. 우리 최신 이지스함이 접근하면 포착조차 못할 겁니다. 회의실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죠. 또 다른 간부가 물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려 한다면요? 저는 즉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첫째, 기술이 없습니다. 둘째, 예산이 부족합니다. 셋째, 설령 시작한다 해도 최소 15년은 걸릴 겁니다. 저는 세 손가락을 펼쳐 보였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방위성 해양안보국장이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의 분석대로라면 우리가 독도 문제에서 우위에 있군요. 명백합니다. 한국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회의는 일본의 압도적 승리를 확인하는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제 보고서가 나온 후 일본 주요 싱크탱크들이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도쿄대학 안보연구센터도 같은 결론을 발표했죠. 한국의 독도 방어는 취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치했습니다. 교토대학의 요시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지키고 있는 건 일본이 아직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한국은 우리의 상대가 안 됩니다. 와세다 대학의 사토 교수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의 레이더 기술은 우리보다 15년 뒤처져 있습니다. 함정 숫자도 부족하고요. 독도를 제대로 방어하려면 최소 30년은 더 필요할 겁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런 분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제 판단이 맞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쿄 로폰기의 한 레스토랑에서 동료 연구원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와인잔을 들고 우리는 독도 문제를 논의했죠.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기술도 없고 돈도 없는데.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독도 주변 바다를 제대로 감시조차 못합니다. 우리는 웃으며 건배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기억납니다. 우리 모두가 확신에 차 있었던 그 순간 말이죠. 여러분, 저는 완전히 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더 상세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양국의 해군력 비교표가 떠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총전력은 한국 해군의 3배였습니다. 잠수함 숫자는 22대 대 18대였죠. 구축함은 40척 대 12척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질적 차이였습니다. 일본의 이지스함은 최신형 SPY-7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500개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었죠. 한국의 이지스함은 구형 SPY-1 레이더였습니다. 동시 추적 능력은 150개가 한계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기술 격차는 최소 15년이었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만 따로 분석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국이 독도에 배치할 수 있는 전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경비정 두세 척과 소형 레이더 기지가 전부였죠. 반면 일본은 독도에서 200km 떨어진 오키 제도의 최신 레이더 기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었죠. 저는 보고서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독도 시료 지배는 일본의 묵인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일본이 진심으로 독도 주변 해역을 장악하려 한다면 한국은 막을 방법이 없다. 기술적으로 완전히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32년간 쌓아온 경험이 저를 확신시켰죠.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추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국방 예산, 연구개발 투자, 기술 인력 현황까지 모두 검토했습니다. 모든 지표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따라올 수 없다. 최소 30년은 걸린다. 독도는 사실상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데이터가 거짓말할 리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확신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감추고 있었는지 말이죠. 제 보고서가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처럼 외교부 성명이 나오고 항의 집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2025년 4월 23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한국 언론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독도 관련 기사를 찾아봤죠. 기사는 몇 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격한 반응이 아니라 담담한 보도였습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짧은 논평만 있었죠.
우리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수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걸렸죠. 한국이 이렇게 조용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주일 한국대사관 쪽 소식통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여 년간 알고 지낸 한국 언론인이었죠. 한국 정부가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과거 같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텐데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쪽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준비요? 무엇을 말입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다만 국방부 고위층이 최근 독도를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합니다. 극비였죠.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도에 뭐가 있을까요? 경비정 몇 척이 더 배치되었을까요? 그런 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한국 정부의 체면 유지용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5월 초였습니다. 저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정기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 정찰 활동 보고서였죠. 보고서를 읽다가 저는 이상한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독도 주변에서 한국 함정의 활동이 현저히 줄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경비정이 사나흘에 한 번씩 순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한국 해군의 예산 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료비를 아끼는 거겠거니 했죠.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경계 태세가 느슨해진 거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일본 어선들의 제보였습니다. 독도 인근에서 조업하던 일본 어선 선장이 해상자위대에 연락했습니다. 독도 주변에서 이상한 걸 목격했다는 내용이었죠. 독도 동쪽 해상에 정체불명의 부표 같은 게 떠 있었습니다. 여러 개였죠. 작은 건 아니었습니다. 직경이 한 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해상자위대는 그 위치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찰기가 도착했을 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표는 사라진 뒤였죠.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선 선장의 착각이겠거니 했습니다. 바다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설명할 순 없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5월 중순 저는 도쿄에서 열린 안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일본 주요 싱크탱크 연구원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세미나가 끝난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해상기술 전문가인 이토 박사였습니다. 나카무라 상, 최근 한국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독도 관련해서 너무 조용합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소란이 났을 텐데요. 또 다른 동료가 거들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국 방산업체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최근 한국 국방부가 해양감시 시스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당장 뭐가 바뀌겠습니까? 기술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15년은 걸릴 겁니다. 이토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일본을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뭔가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의 기우일까요? 저는 후자에 무게를 뒀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으니까요.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 방위성으로부터 새로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의 전파 신호 분석 보고서였죠. 보고서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독도 주변에서 포착되는 전파 신호의 패턴이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통신 신호만 감지되었습니다. 경비정들의 무전 정도였죠. 그런데 최근 몇 주간 다른 종류의 신호가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주파수 대역이 다릅니다. 데이터 전송용으로 보이는데 암호화되어 있어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기술관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게 대체 뭡니까? 레이더 신호입니까? 아닙니다. 레이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시스템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장비를 설치한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찰 활동에서는 아무것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새 장비를 설치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독도 관련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위성사진, 정찰 보고서, 한국 언론 기사들이었죠.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별거 아닐 겁니다. 한국이 경비정 통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겠죠.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6월 중순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한국 뉴스를 검색하고 있었죠. 그때 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의 한 중소 방산업체가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중 무인 감시 시스템 개발 완료, 실외역 테스트 성공. 저는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 회사는 직원 80명 정도의 작은 업체였습니다. 이름도 생소했죠. 하지만 기사 내용은 흥미로웠습니다. 물속에서 작동하는 무인 감시 장치라고 했습니다. 배터리로 6개월간 작동 가능하다고 했죠. 크기는 작지만 고성능 센서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중소기업이 개발했다고요? 일본의 대기업들도 힘들어하는 기술인데요. 아마 과장 광고일 겁니다. 하지만 기사 말미에 흥미로운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입니다. 구체적 위치는 보안상 밝힐 수 없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실전 배치요? 그럼 독도일까요? 아니면 다른 곳일까요? 저는 제 동료 중 한 명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방산 산업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스즈키 박사였습니다. 이 기사 봤습니까? 한국 중소기업이 수중 감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믿을 만한 겁니까?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글쎄요. 한국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이 최근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전 배치까지 성공했다는 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답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과장이겠죠.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개발했을 리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홍보만 요란할 뿐 실속은 없을 거라고 말이죠.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7월 초였습니다. 저는 도쿄 증권거래소의 방위산업 종목 시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분기별 분석을 위한 작업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주요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소폭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레이더 시스템 제조사들의 주가가 떨어졌죠.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 5%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이 하락세였습니다. 반면 한국 코스피의 방산 종목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10% 이상 오른 종목도 여럿 있었습니다. 저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독도 이슈로 일본 방산주가 올라야 정상 아닙니까? 왜 떨어지는 겁니까? 애널리스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외국계 투자자들이 조금씩 매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국 방산주가 오르는 건요? 한국 쪽에서 방산 수출 실적이 좋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주가는 미래를 반영합니다. 시장이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요?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한국 뉴스를 다시 검색했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나 싶어서였죠.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평범한 기사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7월 10일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울지사로부터였죠.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나카무라 상, 큰일입니다. 한국이 태풍 속에서 뭔가 시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이 확 깼습니다. 태풍이라고요? 그날 동해상에는 강력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풍속이 초속 40m가 넘었죠. 저는 즉시 일본 해상자위대 정보부에 연락했습니다. 그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태풍 경로 한가운데로 배를 보냈습니다. 뭔가 장비를 투하하는 것 같습니다. 정보부 책임자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태풍 속에서 테스트를 합니까? 그때 우리 쪽 전파 감청팀이 한국 해군의 교신을 일부 포착했습니다. 시스템이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너무 높습니다. 한국 함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다급했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부, 이제 3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태풍 중심이 곧 도착합니다. 철수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십시오.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실전 배치가 가능합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육상 지휘부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교신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미쳤나? 태풍 속에서 테스트라니? 하지만 동시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그 정도로 절박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1시간 후 다시 교신이 포착되었습니다. 시스템이 버텼습니다. 파고 15m에서도 작동합니다.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한국팀이 성공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극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태풍도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거였죠. 그 집념이 무서웠습니다. 7월 중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도쿄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우리 연구소 서울지사장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근무한 베테랑 연구원이었죠. 이메일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긴급 보고입니다.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나카무라 상, 서울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도에 뭔가 특별한 시스템을 배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무도 모릅니다. 급히 사항이라고 합니다. 제가 국방부 쪽 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대답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세상이 놀랄 겁니다라고요.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 CEO들이 청와대를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회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엔 한국이 정말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큰 프로젝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곧 세상이 놀랄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이 대체 뭘 했다는 겁니까? 저는 서울지사장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알아내야 합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7월 20일이었습니다. 저는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정보본부장으로부터였죠. 나카무라 선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저는 즉시 이치가야의 방위성으로 향했습니다. 정보본부 회의실에는 여러 고위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정보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어제 우리 정찰기가 독도 주변 해역을 정찰했습니다. 정기 활동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레이더 화면이었습니다. 정찰기가 독도에서 100km 떨어진 지점을 통과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우리 레이더에 여러 개의 신호가 잡혔습니다. 무슨 신호입니까? 처음엔 함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바다에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신호는 독도 주변에 10여 개 정도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보본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우리도 처음 보는 패턴입니다. 크기로 보면 부표 정도인데 일반 부표는 이렇게 강한 신호를 내지 않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장비를 설치한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언제 설치했는지 어떻게 설치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장교가 물었습니다. 위성사진에는 안 잡혔습니까?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에 설치했거나 물속에 잠겨 있다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일본 감시망을 피해 장비를 설치했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보본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정찰기가 그 신호들에 접근하자 갑자기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우리를 알아채고 숨은 것처럼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표가 아니었습니다. 지능형 시스템이었죠.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보본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죠.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남아서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10년간의 한국 국방 관련 자료를 모두 꺼냈습니다. 예산, 연구개발 투자, 특허 출원 현황까지 전부였죠. 하나씩 검토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방 연구개발 예산이 지난 5년간 2배로 늘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돈이 어디에 쓰였냐는 것이었죠. 제가 자세히 보니 무인 시스템 개발에 집중 투자되었습니다. 특히 해양 무인 감시 분야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30% 이상이었죠. 특허 출원 현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 기업들이 수중통신, 자율항법, 에너지, 절약 기술 관련 특허를 100여 건 이상 출원했습니다.
저는 그 수치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데이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제 과거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1년 전에 쓴 한국 방위 산업 분석이었죠. 그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무인 시스템 기술은 아직 초보 단계입니다. 실전 배치까지는 10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를 완료한 것 같았으니까요. 새벽 3시였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내렸습니다. 뭔가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8월 5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뉴스를 확인하다가 중요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방산업체가 신기술 발표회를 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양 무인 방어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했죠. 저는 즉시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코엑스에 도착했습니다. 발표회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물론이고 외국 언론도 많이 왔더군요.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기업 CEO가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해양방어 시스템을 공개합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장치였습니다. 지름 80cm 정도였죠. 이 시스템은 완전 자율로 작동합니다. 사람의 조작 없이 스스로 주변을 감시하고 정보를 전송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수십 개의 장치가 바다에 분포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치들은 서로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하나가 적 함정을 탐지하면 즉시 다른 장치들의 정보가 공유됩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CEO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배터리 수명은 6개월입니다. 그 후 자동으로 회수됩니다. 태양광 충전 기능도 있어서 실제로는 더 오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연구자입니다. 이 시스템이 정말 실전 배치되었습니까? 어디에 배치되었는지 밝힐 수 있습니까? CEO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체적 위치는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영해를 수호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독도였습니다. 제가 확신했습니다. 정찰기가 포착한 신호가 바로 이것이었죠. 발표회가 끝난 후 저는 한참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빠져나갔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모든 예측이 틀려가고 있었습니다. 32년 경력이 무색했습니다. 8월 중순 저는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때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소에서 보고서가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의 해양방어 능력평가 보고서였죠. 저는 그 보고서를 급히 다운로드했습니다. 미국의 평가가 궁금했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해양 무인 방어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도 이 정도 시스템을 아직 실전 배치하지 못했다. 특히 독도 주변에 배치된 시스템은 주목할 만하다. 이 시스템은 반경 200km 내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향후 10년간 한국은 해양방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것이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미국조차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인류라고 말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 친구인 미국 국방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펜타곤에서 50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잭, 한국 보고서 봤습니까? 봤습니다. 놀랍더군요. 솔직히 저도 예상 못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 정도입니까? 잭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제가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한국은 지난 5년간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무인 시스템 분야에서요. 우리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뒤처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지금 일본보다 5년은 앞서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년 앞서 있다고요? 제가 15년 뒤처졌다고 분석했던 한국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말이죠. 8월 25일 저는 방위성으로부터 긴급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고위급 회의였습니다. 회의실에는 방위대신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방위대신이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이 독도 주변에 첨단 방어 시스템을 배치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수십 개의 점이 표시되어 있었죠. 이것이 한국의 무인 감시 장치 위치입니다. 우리 정보부가 파악한 것만 40여 개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성능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보본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평가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탐지 거리가 200km에 달합니다. 우리 함정이 독도에 접근하면 즉시 포착됩니다. 대응 방안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면 최소 3년은 걸릴 것으로 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죠. 방위 대신이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의 지난 보고서를 기억하십니까? 한국은 15년 뒤처졌다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판단했습니다. 방위 대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틀렸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완전히 오판했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이미 너무 앞서 나가버렸으니까요. 8월 10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방위성으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밤 11시였죠. 평소 같으면 이런 시간에 연락이 올 리 없었습니다. 방위성 정보본부에 도착했을 때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여러 고위 장교들이 모여 있었죠. 정보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3시간 전부터 우리가 독도 주변에 강력한 전파방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교란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이 직접 방해 공작을 한다고요?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情을 지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화면에 독도 주변 해역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무인 시스템들이 여전히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통신 담당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우리 방의 전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장교가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용한 건 최신 방해 기술입니다. 어떤 시스템도 이걸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끄떡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이미 전파 방해를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둔 겁니다. 정보본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4시간 후면 우리 작전을 중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전파 방해를 계속하면 국제 문제가 됩니다. 그 전에 한국 시스템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들의 기술이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새벽 3시 일본은 전파 방해를 중단했습니다.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죠.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총력을 기울여 공격했지만 한국 시스템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의 차이였죠. 언론의 보도. 8월 말 한국의 독도 방어 시스템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BBC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완전 자율해양 방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작동하며 높은 신뢰성을 보이고 있다. CNN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이 일본을 앞질렀다. 특히 무인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도 어쩔 수 없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면에 큰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독도 방어망 뚫을 수 없어. 일본 기술력 재검토 필요.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무시했었습니다. 이류 국가라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뒤처짐을 지적하고 있었죠. 9월 초 저는 해외학회에 참석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포럼이었죠. 그곳에서 여러 나라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대단하더군요. 한국이 앞으로 해양방어 분야를 선도할 겁니다. 일본은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말이죠. 32년 경력이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저는 한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9월 14일 저녁이었습니다. 시연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죠. 저는 이미 한국에 도착해 호텔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밤 9시쯤 호텔 로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급하게 어디론가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표징이 심각했죠. 저는 미국 친구 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쪽 사람들이 다들 급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잭도 눈치챘다고 했습니다. 저도 방금 들었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한국 언론인 지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카무라 상, 큰일입니다. 독도 시스템 중 30%가 갑자기 작동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언제부터입니까? 오후 6시부터입니다.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시연까지 12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만약 시연이 실패한다면 한국의 위신은 땅에 떨어질 겁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밤 11시 저는 우연히 한국 기술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호텔 복도에서였죠. 배터리 문제가 아닙니다. 통신 프로토콜 충돌인 것 같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해야 합니까? 60여 개나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8시간입니다. 시연까지 시간이 부족합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젊은 엔지니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나이 든 기술자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격으로 패치를 보내는 겁니다. 시도해본 적은 없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한국팀이 위기에 처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복도에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가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서로 껴안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기술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성공했습니다. 시스템이 모두 복구되었습니다. 나이 든 기술자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했네. 자네의 아이디어가 통했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다음 날 아침 시연은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도 전날 밤의 위기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완벽한 시연 뒤에 얼마나 치열한 밤이 있었는지 말이죠. 9월 15일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 전문가들을 초청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독도 방어 시스템 실제 작동 모습을 보여준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초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그렇게 비난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미국 국방부 친구 잭이 저를 동행자로 등록해줬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우리는 동해안으로 이동했습니다. 해군 기지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죠. 배에는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30여 명 정도였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의 해양방어 시스템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독도에서 100k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그는 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바다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이 파란 점들이 우리의 무인 감시 장치입니다. 현재 68개가 작동 중입니다. 이 장치들은 반경 200km 내의 모든 선박을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화면에 우리 배의 위치가 표시되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지금부터 모의 침투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우리 해군 고속정이 접근할 겁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죠. 10분쯤 지났을까요? 화면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목표물이 포착되었다는 신호였죠. 목표물 포착, 거리 190km, 속도 시속 60km, 함종 추정 고속정.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고속정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50km, 100km, 50km. 시스템은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시스템은 매우 멀리서부터 목표물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온 한 전문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시스템이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시연해드리죠. 순간 여러 척의 배가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했습니다. 시스템은 모두를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5척이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추적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미국 전문가 잭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믿어지지 않죠? 이게 한국 기술이라니.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연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도 방어 시스템 공식 작전 개시를 선포합니다. 성공입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배 안에 있던 30여 명의 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큰 환호는 옆에 서 있던 한국 기술진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우와, 해냈다. 정말 해냈어. 대한민국. 젊은 엔지니어들이 서로 껴안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5년간의 고생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한국인 어르신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독도 경비대에서 20년간 근무했던 분이었죠. 특별히 초청받아 오신 겁니다. 그 어르신이 난간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안전하게 독도를 지킬 수 있겠구먼. 목이 메인 목소리였습니다. 옆에 있던 소녀로 보이는 어린 여학생이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나라 대단하죠? 그래, 정말 대단하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땐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책임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동료들이 그를 일으켜 세우며 포옹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이것은 나라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조상들이 지키지 못했던 땅을 후손들이 기술로 지켜낸 순간이었죠. 배 안쪽에서 누군가 태극기를 꺼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며 한국 사람들이 모두 차렷 자세로 섰습니다. 일부는 경례를, 일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외국인이었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2년간 일본 방위를 연구하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배가 항구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언론이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CNN 속보였습니다. 한국, 세계 최초 완전 자율해양방어망 구축 성공. BBC도 보도했습니다. 한국 독도 시스템, 기술 강국의 새 기준 제시. 로이터는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 제치고 한국이 해양방어 기술 세계 1위 등극. 소셜미디어는 더 뜨거웠습니다. 전 세계에서 댓글이 쏟아졌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랑스럽다. 눈물이 난다. 이게 바로 기술 강국의 힘이다. 한국 만세. 우리 할아버지가 독도 경비대 계셨는데 오늘 영상 보시고 우셨다. 일본은 이제 할 말이 없겠네. 한국 기술이 증명했다.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큰일을 해내다니 감동이다. 중국 언론도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술력 무시할 수 없다. 미국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성과를 축하하며 기술 협력을 제안한다. 심지어 일본 NHK도 속보로 다뤘습니다. 한국 독도 방어 시스템 가동, 일본 대응 불가. 저는 그 뉴스들을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완전히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말이죠. 시연이 끝난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이 시스템은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영토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장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도 적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영토는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이제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잭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나카무라, 솔직히 말해보세요. 예상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저는 한국이 15년은 뒤처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이제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판입니다.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해양방어 기술의 새 역사를 썼다. 이는 작은 나라가 기술로 큰 나라를 앞설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독도 방어 시스템은 게임 체인저다. 앞으로 많은 나라가 한국 기술을 원할 것이다. 로이터는 경제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글로벌 시장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9월 20일 일본 정부는 조용히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면 발표였죠. 일본 정부는 한국의 기술 발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외교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백기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강경하게 나가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일본 방위성 내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도 그날 방위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카무라 선생,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한국 기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적임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에게 맡기시는 게 낫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가을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일본 주요 방산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10%에서 20%까지 떨어졌죠. 투자자들이 등을 돌린 겁니다. 반면 한국 방산 기업들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계약이 줄을 이었죠. 인도네시아,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어쩔 수 없이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 기술 강국 일본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일본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면서 착잡했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상황이 정반대였는데 말이죠. 10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도쿄 시부야의 제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지난 32년간 쓴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백 개가 넘었죠. 저는 그 중에서 한국 관련 보고서들을 꺼냈습니다. 20여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모든 보고서에서 저는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류 국가, 기술 후진국, 일본을 따라올 수 없다. 그런 표현들로 가득했죠. 저는 그 보고서들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32년간 저는 제 경험과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눈을 가렸습니다.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년, 10년 동안 말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죠. 우리가 비웃는 동안 그들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앞질렀습니다. 완전히 앞질러버렸죠.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심, 32년 경력에 대한 자만심이 제 판단을 흐렸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데이터만 보고 한국의 진짜 힘을 보지 못한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세계가 비웃을 때 묵묵히 자기 길을 갑니다. 그리고 결국 세계를 놀라게 만듭니다. 저는 이제 후회합니다. 왜 진작 한국의 잠재력을 보지 못했을까요? 왜 데이터 뒤에 숨은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집념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32년 경력이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한국의 저력을 말이죠. 10월 말 일본 해상자위대가 정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 상황 보고서였죠.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독도 주변 200km 내에서는 한국의 완벽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정이나 항공기가 접근하면 즉시 포착됩니다. 한국의 무인 감시 시스템은 날씨나 시간에 관계없이 작동합니다. 야간에도 폭풍 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을 무력화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도는 이제 한국의 확실한 영토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일본 방위성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일본 함정이 독도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의 감시망이 너무 촘촘했으니까요. 한국 해군은 더 이상 경비정을 자주 보낼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무인 시스템이 모든 걸 알아서 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한국이 이 시스템을 더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해 전체로 넓히고 있다는 얘기였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동해를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겁니다. 일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11월 초 저는 도쿄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 전시회였죠. 과거에는 일본 기업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가장 큰 부스를 차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부스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 부스 앞을 지나갔습니다. 대형 화면에 독도 방어 시스템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 바이어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우리나라에도 공급할 수 있습니까? 가격은 얼마입니까? 언제 납품이 가능합니까? 한국 직원들이 바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일본 기업 부스는 한산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한국 쪽으로 쏠렸으니까요. 일본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한 일본 방산 기업 임원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 지인이었죠. 나카무라 상, 솔직히 우리 끝난 것 같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 발 내디딜 때 그들은 세 발을 갑니다. 투자가 부족한 겁니까? 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개발 속도, 실행력, 결단력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앞선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달랐습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실행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죠. 일본은 달랐습니다. 느리고 신중했습니다. 실패를 극도로 꺼려했죠. 그 차이가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12월 어느 날 저는 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겨울 풍경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해양방어 기술과 동아시아 군사 균형의 변화. 저는 그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다른 연구자가 쓴 글이었지만 제가 검토를 맡았죠.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해양방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이 분야는 한국이 주도할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에게 최소 5년 뒤처져 있습니다. 따라잡으려면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독도는 한국의 확고한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는 기술력으로 영토를 지킨 역사적 사례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21세기 해양방어 시대는 한국의 시대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선도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세계가 일본 기술을 배우려 했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입니다. 세계가 한국 기술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군사력으로 영토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로 지킵니다. 더 스마트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한국의 방식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무인 시스템, 인공지능, 자율 네트워크. 이것이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다케시 나카무라는 32년간 일본 방위를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이웃 나라의 진짜 힘을 말이죠.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은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고의 배움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떤 분석을 하든 한국을 중심에 놓을 것입니다. 한국의 잠재력을 항상 염두에 둘 것입니다. 데이터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열정과 집념을 볼 것입니다. 경력과 경험에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둘 것입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제 다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32년간 저는 데이터만 보았습니다. 숫자와 그래프만 믿었죠. 하지만 데이터 뒤에 있는 사람들의 열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절박함을, 그들의 집념을, 그들의 끈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무시할 때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한국은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비웃을 때 한국은 묵묵히 자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나라를 분석할 때도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숫자 뒤에 숨은 진짜 힘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한국은 제게 겸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32년 경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진정한 통찰력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 사람으로서 한국을 오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인 여러분은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독도를 기술로 지켜낸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작은 나라가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열정과 노력으로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가 가난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섰죠. 그리고 지금 이 세대가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일을 해낼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나라의 국민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위한 부탁.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이 중동 사막에서 이룬 또 다른 기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프로젝트를 한국은 어떻게 성공시켰을까요?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시청이 더 좋은 콘텐츠를